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제가 하얀 옷을 입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흑백 요리사가 됐네. 네, 이게 바둑판이 됐습니다. 우리 홍대선 작가님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탄생. 네. 요 책 이야기를 좀 바탕으로 저희가 대담을 좀 나눠볼 텐데요. 근데 사실 좀 의외인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반도가 네. 굉장히 살기 좋고 사계절 뚜렷하고 네. 온화하고 예. 이렇게 농사지을 땅도 좀 충분하고 네. 이런 걸로 알았었는데 아니죠. 아니라고요? 예. 되게 정반대죠. 척박한 곳이라고요, 살기. 우리나라는 예. 쌀농사에 올인한 문명이잖아요. 네네. 예,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쌀농사 문화권 중에 그 국가 민족 중에 한반도가 가장 척박하죠. 단적인 예로 중국이 북부는 밀농사권, 남부는 쌀농사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의 쌀농사권의 최북단이 네. 우리나라의 그 최남단하고 겹쳐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는 쌀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산지가 너무 많고. 그죠, 산지는 많죠. 예.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야. 그럼 나머지 30%는 평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평야의 질도 매우 나쁘고요. 우리나라의 산은 뭐랄까 산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난 예쁘던데. 아니 보기에 자연은 예쁘죠. 네네네. 스위스 알프스 산에 가도 네. 스위스도 엄청 예쁜 나라예요. 예. 그런데 스위스 사람들도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옛날에 용병 뛰었잖아요. 예, 그 아름다운 것과 먹고 살기 좋은 건 이제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 산들이 이질어진 이 복잡하게 얽혀진 겹겹사는 그다음에 이 이질어진 산맥들 그 산맥들이 만들어내는 그늘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연을 3D로 봐야 돼요. 예, 그늘이 없는 평야 중에서도 물을 댈 수 있는 곳에서만 쌀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협소한데 쌀농사를 짓는 그 논들조차도 외국에 그냥 땅보다도 웬만하면 더 농사짓기 불리해요. 척박해요. 예. 그래서 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딱 보면 그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야,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땅이 그 시꺼매가지고 야, 그 상추 심고 싶더라. 예. 그 풍요로움이 완전 다른 거예요. 지력의 색깔이 다른 거죠. 약간 거기가 특히 이제 뭐 겨울 지나고 초봄쯤 되면 막 엄청 막 발도 빠지고 탱크도 빠지고 막 이러는 그 땅 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농사짓기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최적의 땅이죠.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밀농사. 예. 밀농사권이죠, 거기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살기 정말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러니까 2차 산업 사회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자연을 즐기고 살 수가 있지만 그 모든 생산물이 모든 어떤 경제의 GDP 전체가 자연과 인력의 결합으로 나오는 농사가 됐든 목축이 됐든 이런 1차 산업 사회에서 한반도는 먹고 살기 힘든 땅이죠. 얼마 전에 개천절이었었는데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한반도에 터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셔서 되게 좋은 곳인 줄 알아요. 저는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사기 당하셨는데 거의 그 있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 빌라왕한테 당하셨다. 아니 우리가 어릴 적에 배울 때는 단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쭉 보시고 한반도 저기가 가장 살기 좋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저기로 터를 정해야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게 전세 사기죠. 기획부동산에 누가 중개했어? 단군 할아버지한테 이거 누가 중개해가지고 한반도. 그러니까 사실은 단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분이 환웅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환웅은 서자예요. 적장자가 아닙니다. 진짜 신화 속에서. 그러니까 환인이신 하늘나라의 주인인 자기 아버지한테 제가 알아서 개척을 할 테니까 제가 개척한 건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큰형님이 있었겠죠. 큰형님은 하늘나라를 물려받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서자의 운명이란 게 개척해야 되는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도검 중에는 아예 이름이 바스타드 소드가 있잖아요. 바스타드. 서자검. 왜냐하면 용병을 많이 끼니까. 옛날에는 동서고금이 다 같이 물려주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그러면은 재산이나 부와 지위가 공중분해돼요. 몇 세대만 내려가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몰빵을 시켜주는 대신에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환웅도 알아서 하려고 내려왔는데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군 할아버지도 일종의 전세 사기를 저 일종이 아니라 전세 사기 되게 세게 맞았죠.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지리학적으로 보면 먹고 사는 게 문제지만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가장 오랜 가장 가까운 가장 적이자 라이벌이자 이웃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중국 옆에 있다는 거는 엄청난 압박입니다. 거기 중국에 흡수통합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에요. 실제로 왜 한국은 중국에 흡수통합되지 않았는가? 그 수많은 역사 기간 동안에 네. 이거는 사실은 정말 서양 역사학자들한테도 미스테리입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주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중국에게는 작은 나라이고 네. 저기 이제 동북아 끝에 있는 끄트머리인 땅인데 네. 약간 관심권에서 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뭐 여러 차례 공격은 있었습니다만. 관심권에 많이 있었죠. 관심권에 많이 있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침략자들이 공격하기 힘든 땅이다. 네. 그리고 침략 루트가 사실상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다 압록강을 건널 때 그 맨 서쪽 압록강 그 지대로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평야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평야의 연결성 때문에 그 수십만, 백만 이렇게 되는 대군이 침략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사실인데, 그거는 중국의 다른 데도 그런 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파촉이라고 하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총나라가 네. 자리 잡은 곳. 거기로 진입하는 거는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 지대가 현재 중국 내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 한족은 계속해서 팽창했고, 네. 결국 중국의 크기는 지금에 이르렀잖아요. 네.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중국은 계속 팽창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국의 일부로 삼으려고 중국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요. 고조선 망했죠. 고조선 멸망시켜서 한사군 설치했잖아요. 네. 그 한사군을 고구려가 결국은 수백 년에 걸쳐서 다 하나씩 축출해내는 데 성공하죠. 그래서 뭐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스토리. 그것도 이제 낙랑군이잖아요. 원래는. 대방군, 낙랑군, 현도군, 임동군 이런 한사군의 하나인데 그 낙랑군을 고구려가 멸망시켰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방군도 멸망시켰고 해가지고 결국은 한반도에서 중국 세력을 축출한 그 고구려마저 결국은 당나라에 멸망을 당했고 백제 네. 멸망했죠. 네. 예. 그 다음에 중국은 아니지만 뭐 지금에 와서는 중화민족이라고 그들에게 일컬어지는 거란족. 예. 우리는 한번 멸망할 뻔했고요. 그 다음에 몽골과 싸워서 한번 멸망할 뻔했는데 어떻게 항복 협상을 잘해가지고 또 이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요. 이랬던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웃을 잘못 만났죠. 이웃을 잘못 만난 거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시간이 되면 또 여쭤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한반도 네. 어떤 이제 자연 환경,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토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이 한반도의 환경 때문에 한국인의 짜증, 애증 이런 네. 것도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 그 호르몬이나 신경 절단 물질의 분비량 이런 걸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맞아요. 유전적으로 불행해요. 세로토닌 분비량 세계 최저예요. 아난다마이드 행복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난다마이드 수치 세계 최저예요. 저도 예전에 김경일 교수님, 인지심리학자 네. 김경일 교수님 대담할 때 처음 그걸 알았어요. 네. 한국인은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그 행복물질이 안 나온다고. 안 나와요. 뭐 보상을 이렇게 갖다 줘도 그때만 좋고. 그렇죠. 지나고 나서 또 다 이거 막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세로토닌, 옥시토닌 이런 그 한국인의 분비량 수치를 보면 각 하나의 항목 아난다마이드 이런 게 세계 최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합치잖아요. 네.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민족. 종합 점수가 맥스입니다. 육각형이 꽉 차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렇죠. 유전적으로. 우리 몸에서 그냥 그런 게 안 나와요. 몸에 이제 새겨진 거야. 대한민국 사람은 예. 행복한 뭔가 물질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행복을 쉽게 느끼고 낙천적인 기질들은 우리나라에서 선조들 사이에서 더 빨리 도태됐겠구나. 그래서 불행을 잘 느끼는 그 대신 지능은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IQ 검사하면 세계 1등 나오잖아요. 지능은 높은. 하지만 불행은 잘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유전자를 많이 남겼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됐을 것이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한반도라는 자연 환경하고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은 행복감보다는 뭔가 이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그렇죠. 주변 사람하고 이제 비교하고 그럼요. 예. 요걸 이제 누구나 느끼실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대순 작가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고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먼저 도태됐을 것이고 네, 진화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한반도라는 땅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쌀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우리 선조들이 쌀농사에 올인하다시피 한 이유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농사 이전에 우리가 유목, 목축도 사실 제대로 된 인구를 부양하긴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 한강 유역에 옛날에 고대, 상고 시절에 목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때 모든 인류 문명이 본격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야지 제대로 된 국가를 경영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삼국시대 초반에 벌써 한강 유역 두고 싸우는 게 농사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삼국이. 고구려 신라 백제가. 네. 예. 쌀농사에 왜 그렇게 올인할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는 너무나 한정적인 평야를 갖고 있는데 예. 쌀은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아요. 모든 작물 중에. 그러니까 한정된 땅에서 지어도 괜찮은 생산량이 나오는. 한정된 땅에서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나마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예, 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쌀 농사 흔적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는 쌀에 진심인 문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쌀에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물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죠. 물을 가둬놔야 되니까. 예.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데 논에 물을 대는 것, 예. 그 다음에 논에서 일을 하는 것. 예. 쌀은 가장 노동집약적인 작물이에요. 손 많이 가죠. 가장 손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들이 뭉쳐서 같이 한 공간에 살고 있어야 돼요. 모여야죠. 모여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농경 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뒤처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굶어 죽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일본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모작이라고 해요. 사실 네. 기작이란 표현을 쓰는 게 맞지만 쌀농사를 짓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정말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이 기작이 기본이에요. 한 해에 쌀을 2번 생산합니다. 네. 삼모작하는 데도 많아요. 사모작하는 데도 가끔이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1기작이 아니라 0.8기작, 0.7기작이죠.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오고 풍년이 들어도 춘궁기는 찾아와요. 춘궁기. 네. 춘궁기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농사 주기를 알아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의 식탁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쌀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합니다. 네. 그 추수한 자리에 바로 보리를 심어요. 예. 보리를 심고 이제 보리가 여물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 쌀을 이제 겨우내 그 쌀을 먹습니다. 그 쌀로 밥을 지어 먹고 그 쌀이 아주 풍년이 아닌 한 그 쌀은 봄에 떨어집니다. 네네네. 3월에 떨어질 수도 있고 4월에 떨어질 수도 네. 있어요. 5월에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보리가 여무는 시기는 6월이거든요. 지방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6월이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보리가 여무는 6월 초중반까지 이때를 춘궁기라고 하거든요. 이 춘궁기를 나기 위해서 나물을 먹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나물.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사리 같은 거, 그다음에 두릅나물 같은 거, 네. 예, 명이나물 같은 거. 고깃집에서 명이나물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원래는 산마늘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다 독이 있습니다. 아, 독이 있어요? 명이나물에? 그럼요. 다 독이 있어요. 우리나라 나물의 대부분 독이 있어요. 독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고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외국의 마트에 진열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도 많고요. 예, 그 공항에서 통관이 안 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식탁에 있는 건데. 해외에서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독초로 먹고 매우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물을 먹을 때 나물 무치는 레시피가 다 하나같이 소금물에 데친 다음에 무치는 거잖아요. 네. 예, 소금물에 데친다 독을 빼는 거죠. 제독 과정을 거치는. 그 명이나물도 고깃집에서 항상 장아찌로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장아찌로 담궈서 독을 빼는 거지. 그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사람 병들어요. 몰랐네. 그냥 맛있게만 먹었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춘궁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춘궁기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 먹을 수 있어야 됐다. 어떤 형태로든 독을 빼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랬어야 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나물의 종류가 뭐 100가지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산나물 모아. 예, 그 한국인의 농사 주기에도 연관이 있지만 이 식물의 생애 주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이 있는 모든 식물들은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독이 있는 것들은 자라면서 네. 더 독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봄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새순을 따먹어요. 소금물에 한번 데치면 제독이 되는 애들인 거죠. 두릅은 여름에 못 먹어요. 독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봄나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은 나물의 계절이다 하면서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입맛을 다시면서 이거 봄 됐는데 나물 먹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가 제일 먹기 좋을 때. 예, 그때가 제일 먹기가 좋고 옛날 사람들이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먹어야 했기 때문에 먹다가 봄나물 문화가 생긴 거거든요. 춘궁기에. 예. 그리고 가을에 수확한 쌀을 뭐 다른 잡곡들을 겨우내 먹지만 탄수화물만 먹으면 사람 병들어요. 그쵸. 다치면 안 낫고 네. 이빨 흔들리고 뭐 갑자기 자다가 코피가 터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영양소들
그 탄수화물 칼로리 말고 다른 복합적인 비타민 같은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겨울은 너무 척박해요. 하얀 사막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너무 척박하거든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나물은 춘군기를 견디기 위해서, 그다음에 김치는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북한에서는 당연히 김치는 겨울에 먹어요. 그 탈북자들이 네. 세터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에 와서 아니 한여름에 어떻게 이 나라는 김치를 먹을 수가 있지? 하면서 굉장히 놀라면서 감탄한다 그러거든요. 김치냉장고. 예, 김치냉장고가 있고 또 지금의 남한은 너무 풍요롭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 자연적인 상태, 예. 전근대에 우리 선조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치를 맡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김장철이 늦가을 겨울이잖아요. 예. 야, 신기하다. 거의 뭐 흑백 요리사 나가셔도 되겠는데? 제가 요리를 잘해야 나가죠. 나물 무침 이런 걸로 그냥 나물 무침이요? 먹으라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약간 이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네, 돌아갔어요. 예. 한반도에서 사는데 이제 왜 행복감이 없어지고 예.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비교하는 문화나 짜증이나 애증이 생겼을까 이 질문이었는데 예, 살짝 들어보면 노동 집약적이고 네. 농경 마을을 구성하면서 함께 관계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도 추측은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남들보다 내가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내가 굶어 죽는 너무나 비참한 불행 혹은 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쌀농사는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네. 이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흑백사진, 기록사진 보면 품앗이 할 때 그죠. 남의 논에서 다 일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예, 그 사람도 굶어 죽고 나도 굶어 죽어요. 서로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 땅에서 나온 거는 다 나의 소출이지만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와서 도와주는 게 불문율이었단 말이야. 나도 남의 논에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은 소중한데 그 이웃들은 나를 감시하고 나도 그 이웃들을 보고 저는 느슨한 감시 혹은 면밀한 관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속담 중에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라는 그쵸, 이렇게 날것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노골적인 속담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1차원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거 내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게 그만큼 선조들에게 절박했단 말이죠. 그 절박함을 남들도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남들도 나와 같이 1차원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속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쟤보다 못 살면 나는 정말 굶어 죽는 거야. 당연히 머리를 밟고 한 칸씩 올라서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웃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너무 붙어 살아요. 이웃은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가 없는데 이웃의 존재는 중요해요. 이웃이 사랑스럽지 않아도 이웃의 존재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전통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왜냐하면 땅은 한정적인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적이에요. 사촌이 땅을 산다는 것은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네요. 배가 아파야죠. 예. 그 사촌이 땅을 사는데도 배가 아프지 않고 허허거리면서 축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는 그런 사람들은 유전자를 남기기 불리했겠죠. 하지만 사촌이 암에 걸리거나 죽기를 바라진 않아요.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그 사촌은 나의 돈에서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이 기질을 물려받은 한국인들이 평생 나와 같은 한국인들을 좋아해야 할지 애정해야 될지 증오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애매하게. 예. 애매한 관계. 그렇죠. 애증이죠. 밖에 나가서 한국인이 뭐 외국에서 뭐 해냈다 그러면 자랑스럽고 그런데 걔가 좀 나댄다 싶으면 커뮤니티 댓글에서 쟤 왜 이렇게 지가 연예인인 줄 안다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속해 있는 이런 미디어나 유튜브 산업에서도 어떤 분이 우리 채널에 출연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좋은데 그분이 또 딴 데 나서 너무 잘 되면은 배가 아프고 그렇죠. 우리 채널 나와갖고 빵빵 터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약간 물려받은 거네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로서. 한국 사람들은 친구가 나보다 너무 잘 살면 친구 차가 막 벤츠고 나는 그랜저인데 네네. 나는 20평대 아파트 사는데 친구는 30평대 강남에 살고 이러면 그 친구 집에 집들이 놀러 갔다 오면 그날 병 나잖아요. 집에 소주 한 병 더 혼술하고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헤이트, 그 증오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럼 또 가서 도와주죠. 예, 그러면 가장 슬퍼하는 게 또 한국인. 그러니까 이 애증의 복합적인 감정을 한마디로 약간 설명을 하자면 지긋지긋하다. 지겨운 인간들. 운명 공동체로 생각은 하나 막 사랑스럽지는 못한 애증의 대상. 되게 양면성이 있는. 네, 그렇죠. 그 동전의 요쯤에서 이제 공감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놈들이 이게 잘 되나 보자 막 이러지 말고 이게 좋아요 얼마나 찍혀있나 보자 막 이러지 마시고. 이야,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반도 땅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쌀농사가 아니라 만약에 목축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몽골 사람들처럼 유목민 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막 비교하지도 않고 시기 질투하지도 않았겠죠. 한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오, 잘 지냈냐고 이러고 나는 동쪽으로 간다 뭐 이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는 목축이나 제대로 된 목축의 유목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땅이지만 그쵸. 그런 환경이었다면 당연히 어떻게 그 민족이 먹고 살아왔느냐가 당연히 그 민족적인 기질을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쌀농사 지으면은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하루 종일 부지런해야만 하는 거고 게으름 피울 수도 없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 그렇죠.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한국의 농부들만큼 일한다.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나 네. 미얀마나 네. 이런 곳에 일한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요. 이 정도로 안 하나요? 이 정도로 하면은 3기작을 하죠. 한 해에 3번 생산을 하죠. 예, 그 농사만 지어도 돼. 봄나물 캐러 안 다녀도 돼요. 민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이려고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그 텃밭 가꾼다고 그 텃밭에 콩, 상추, 깻잎, 고추 다 해야 되고 심지어 담벼락까지 낭비할 수 없어서 덩쿨식물을 감아가지고 호박 키워야 되고 초가 지붕에서는 박, 오이 이런 거 키워야 되고 마당 한 구석에 참외 키워서 참외 먹어야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 얘기예요. 다 이거 진짜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밖에 그렇게 없어요. 안 살아요. 외국의 농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도 예.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들 제일 부지런하고 예. 해외 여행을 가서도 아침 7시부터 차 시동 켜고 제일 먼저 출발하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요새는 외국인들도 공항에서 예. 가장 빨리 공항을 빠져나가거나 예. 그 출입국 수속을 하면 한국인들 뒤를 따라다니면 된다는 걸 깨달은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비행기 착륙하면 제일 먼저 일어서 있고. 예. 그런 것들. 우리는 제가 KTX를 타도 예. 아직 열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있으면 일단 안전벨트를 풀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예. 그러니까 급함. 바퀴만 닿으면. 예, 급함. 그 급함이 전 생존 투쟁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생존 투쟁에서 왔다. 외국의 농부는 쌀농사를 한다 그러면 쌀농사를 지어요. 그러면은 먹고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물물 교환하면 돼요. 한국에 그만한 양의 쌀이 안 나와요. 2배, 3배 힘들게 일해도. 그래서 나올 때 지어서 쟁여놔야 되고. 그럼요. 그걸 이제 생존 투쟁이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생존 투쟁이. 그리고 그 몸에 어떻게라도 영양소를 만들어서 공급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김치라는 형태의 발효식품을 만든 거잖아요. 김치를 그렇게 힘들게 담가야 됩니까? 보통 동물성 발효식품은 굉장히 외국에도 발효 있어요. 동물성 발효식품이에요. 다. 예. 식물을 발효해서 실시간으로 생으로 먹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보통 식물은 다 피클로 만들어요. 예. 근데 피클은 그 식물을 죽이는 행위잖아요. 딱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피클은 그래서 유통기한이 20년 이러잖아요. 안 썩어요. 죽여서 고정시키는 건데. 근데 피클은 정적인 거예요. 김치는 살려서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거 동적인 거죠. 겉절이가 있고 상태가 변하니까. 예, 겉절이가 있고 잘 익은 김치가 있고 신김치가 있고 묵은지가 있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가는 그 전체 단계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려서 김치를 만든다는 건 엄청난 노동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파서 김치움 만들거나 장독대 묻기 위해서 땅 파야 되죠. 그 장독대 사거나 만들어야 되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생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반도에서의 삶이었고, 얼마 전에 저희가 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네. 거기는 뭐 기름이 팡팡팡팡 나고 나라에서 막 도와주고 하니까 그냥 국민성 자체가 게으르다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게으른 건데 그들이 봤을 땐 그게 또 당연한 거잖아요. 그 옛날에 90년대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네, 마을 단위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르신들. 네. 예, 우리 마을 단위 혹은 대가족 단위로 동남아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녀오셨어요. 단체 여행. 네네, 예. 단체 여행.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90년대에 자식들이 어떻게 효도를 하지? 저분들 놀 줄도 모르고 평생 일만 하신 분들인데 네. 그래서 외국 구경 한번 시켜드리자 해서 물가가 싼 동남아에 많이 갔다 오셨는데 이분들이 동남아에 갔다 와서 하는 말들이 그 나라 왜 못 사는지 알겠다.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더라. 아하. 그리고 2000년대에 이제 유럽의 대학생들이 배낭여행을 갔다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갔다 와서 역시 선진국 맞더라. 왜? 그 나라 사람들은 여유를 즐길. 똑같은 말인데. 예, 몸 동작이 느리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후진국이니까 게을러서 쟤네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보이고 예. 선진국이니까 역시 선진국은 걸음걸이가 한국 사람보다 느리구나. 여유를 즐길 줄 알아서. 아니에요. 일은 원래 한중 일만 하는 거예요. 세계는 우리를 속이고 다 놀고 있어요. 걸음걸이가 예. 한국만 이래요. 그러니까 일본만 가도 걸음걸이가 우리나라보다 여유롭거든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유럽이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 딴 데 비하면 이런 기준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개미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약 먹은 개미. 약간 뭐랄까 약간 버섯 같은 부스터 주입당한 개미. 좀 잘못돼가지고 모에 좀 감염돼가지고 다른 개미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개미
예, 그런 거예요. 너무 공감되지 왜? 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계는 멀쩡해요. 아, 세계가 멀쩡한 거예요. 예, 한중일이 이상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그렇죠. 더. 예, 세계는 멀쩡해요. 우리만 이러는 거예요. 예, 세계는 괜찮습니다. 세계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우리만 걱정하면 돼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 걱정하면 됩니다. 예. 예. 우리는 근데 나름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서 잘 살아온 거잖아요. 생존에 성공한 거지 행복하게 살아온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경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네. 요즘에 특히 이제 MZ 세대들, 특히 Z 세대로 올라오고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왜 삼성전자 직원도 속된 말 삼무원이라고 하는 시대거든요. 삼성전자 공무원. 네. 뭔가 혁신, 부지런함, 새로운 신기술 막 개발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전진한 속도가 늦춰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많이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데 네. 이제는 그럼 우리도 이제 선진국 정도로 가면서 네. 먹고 살만해지면은 약간 속도가 늦춰지는 게 그럼 또 당연한 건가? 라는 생각도 이제 양쪽으로 드네요. 당연히 그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죠. 일어나지만 외국에 비해서 그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극심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자학적이잖아요. 자학?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다 지긋지긋해요. 저 지겨운 인간들. 그런데 그 중에 자기 자신도 왼수. 포함돼요. 저 왼수. 예, 자기 자신도 포함돼요. 이 나이 먹도록 나보다 앞서간 친구들, 친척들이 있는데 이 나이 먹도록 뭐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한 나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게으름과 실패를 탓하는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 20살 때부터 이제 다 늙었어라고 되뇌이잖아요.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예. 근데 그걸 고작 자조하기 25. 위해서 자기의 나이를 저주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늙어서 끝났어라고 생각하잖아요. 30살 되면 이제 다 끝났구나. 40살 되면 이제 다 끝났구나. 50살 되면 이제 다 끝났구나. 60살 되면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마을 회관에 가면 이제 청년 회장이 되죠. 예, 거기 뭐 다 90살 막 이러니까. 그쵸. 사실은 이제 한 40대 중반만 돼도 20대 초중반 사람들 보면 좋을 때다 이러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환갑 칠순 되신 분들은 40대만 봐도 좋을 때다. 한국 사람들은 남들에겐 항상 좋을 때다, 부럽다. 예. 자기에게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다 끝났다. 늦었어. 아니 그러면 왜 자학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한국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책찍질하는 기질인 거죠. 더 부지런해지려고. 예. 지금 생존해야 놀고 되니까. 있지 마라는 거죠. 가서 산에 가서 두릅 한 소쿠리라도 더 뜯어와. 스스로? 예, 스스로인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기질들만 남아온 거라고 생각해요. 유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유전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게 삶 속에서 다 반영이 된 거고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세기에 너무나 질풍노도의 폭풍 같은 20세기를 거쳤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화가 생겨난 측면도 있겠지만 그게 전 100%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20세기 이전까지 19세기까지의 우리 선조들의 역사도 빨리빨리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강력한 심증을 저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빠르게 개발을 하고 성장을 했던 시대는 그때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던 한국인들의 DNA가 발현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급속한 성장을 하느라 우리가 성격이 이 모양이 됐어라고 말하기 이전에 애초에 성격이 이 모양이어서 우리의 발전은 그렇게 급속도였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같은 기회가 환경이 주어졌던 나라는 꽤 많아요. 한국만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개발도상국 나라에서도 뭐 공무원단들도 그렇고 저 한강의 기적을 배워보자. 이렇게 벤치마킹 하겠다 와서 막 배우는데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겠네요. 우리처럼 살아봤어야죠. 니들도 개고생을 해봤냐고. 니들도 한번 불행하게 개고생 해봐라. 우리가 개고생이 어느 정도냐면 까레스키들 고려인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고려인들이 이제 북으로 가서 이제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 지역을 이제 개척을 했는데 원래는 시베리아, 사할린 쪽으로 갔단 말이죠. 이쪽으로 갔는데 한국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쌀농사가 불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이 말한 위도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쌀농사를 지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예. 그래서 사할린 지역의 원래 현지인들이 원래 거기는 러시아에서 가장 굶주린 지역이에요. 예. 한국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예.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뜯어서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산이 전체가 다 나물 천지인 거예요. 그 바다에 가면 미역 있고 김 있고 네. 그다음에 채소로는 김치 담가 먹으면 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쌀농사도 거기 원래 쌀농사를 못 짓는 곳인데.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한식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지금도 사할린 스타일 한식이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걸 보니까 우리 소련 인민들을 위해서 쟤네를 실험용 쥐로 쓰자.
그래서 계속해서 점점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일컬어졌던 북방 한계선으로 가장 척박한 곳으로 고려인들을 자꾸 강제 이주시켜요. 여기 거기 원래 쌀농사가 안 되는 데예요. 까레이스키 그러니까 이제 고려인들. 예. 그래서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은 개척하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예, 과학자들이 거기는 농사가 안 된다고? 야, 까레이스키 저번에 강제 이주시킨 걔네들 걔네 반으로 쪼개서 걔네는 키르기스스탄으로 보내. 쟤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 이게 고려인들의 삶이에요. 얼마나 서러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강제 이주를 당해도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현지인들보다 부유해지는데 평균적으로 3년이 걸렸어요. 거기서 몇십 세대 몇 세대 대대로 살던 현지인들보다 부유해지는데 3년 정도가 걸렸어요. 일단은 1년째는 생존에 성공하고요. 그 2년째에는 잉여 생산물을 남겨서 약간의 재산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굴려서 3년째에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됐거든요. 그게 고려인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의 몸속에 DNA로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한반도는 말하자면 지옥 훈련, 실미도였던 거예요. 전 국토가 실미도. 그렇죠. UDT 같은 거예요. 전 국토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 실미도를 그러니까 UDT 이거를 수료하고 외국에 나갔더니 너무 강력해져 있었던 거죠. 실제 이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인들의 어떤 먹거리 스타일이 그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은 굉장히 깊어요. 마르코프차, 한국 당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척박한 곳에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담가 먹어야겠는데 김치를 담글 만한 채소가 하나도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 김치를 개발해요. 고려인들이. 그게 중앙아시아 음식점에 가면 나오는 당근채가 당근 김치예요. 그걸 한국 당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 되게 대견하다. 한국인들 정말 잘 살아왔다. 좀 칭찬할 만도 하네요. 조상님들이 고생하셨죠. 지금 우리도 사실은 그 DNA 물려받아갖고 새벽부터 나와갖고 막 일하고 원화 채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그렇죠. 저는 어제 과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 경쟁 문화 심하고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 많고 해외에서 유행했던 거 우리나라에서 가져와서 경연 프로그램 만들면 오히려 이게 더 잘 되잖아요. 막 넷플릭스에서 더 대박 나고 막. 약간 그런 것도 좀 기질 안에 있는 거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잘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의 바닥을 긁을 수 있는지를 잘 알잖아요. 우리 거의 본능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흑백 요리사, 그 백수저, 흑수저 나눠가지고 완전 귀족과 거지로 나눠서 붙이잖아요. 그게 신분 상승의 어떤 그 서사, 그 신분 상승의 드라마틱한 서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원초적인 갈망을 이제 막 긁어내는 거네. 네, 원초적인 갈망을 긁어내는 거죠. 그런 거 정말 잘하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경연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다 죽어서 그렇지, 한 명 보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문화 속에서 젖어 있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조선시대 영향도 있겠죠. 과거 시험. 예, 우리가 또 장원급제가 로망인 나라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최종 1등이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본능을 자극한다고 봐요. 그러네.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 이제 문해력 뭐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그냥 시험에서 합격한 걸 장원급제라고 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합격급제이고. 예, 장원은 1등. 전국 수석. 전국 수석. 예, 전국 수석을 장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거 수석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석 좋아하죠. 뭐 명함을 봐도 뭐 수석 연구원, 수석 매니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1등 정말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참 저는 옛날부터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면 욕을 먹잖아요. 울었죠. 선수들이 욕을 먹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해서. 예. 그래서 저렇게 욕을 먹을 거면 그냥 동메달에 만족하는 게 동메달은 그렇게 욕을 안 먹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취급을 안 해주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 참 잔인하다, 너무한다라고 저는 어릴 때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기질을 물려받고 그런 기질을 유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화 시대를 거친 분들이었던 거죠. 예. 이제 와서는 좀 그분들을 이해할 수도 있죠. 생존 경쟁, 생존 투쟁.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하나 또 재미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속적이 아니라 무속 그 자체라고 보시더라고요. 네. 이건 이제 종교적인 걸 떠나서 해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한다기보다는 주장하기를, 근거 삼기를 우리나라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나의 생존을 예측하기 힘든 불안의 나라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무속이 그건 어리석은 거야, 미신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오히려 한국인의 높은 지능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무속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네. 그걸 알면서도 무속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자연을 보면 사실 1기작이지만 사실상 0.8, 0.7기작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오고 태풍이 찾아오고 네. 내가 지금 가을에 추수를 해서 배가 불러도 다음 해 봄에 나는 굶주려면서 너무나 걱정스럽게 굶주릴 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이런 것들 이렇게 미래를 걱정하고 예측하고 날씨가 이러면 며칠 후에 태풍이 올까 이런 우려, 걱정, 예측. 우리나라의 자연은 너무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렇죠. 사계절도 너무 뚜렷하고 네네. 이런 것을 예측하고 우려하는 그런 습관은 당연히 지능을 발달시켜요. 당연하죠. 그래서 뭔가를 예측하려고 하고 앞서 나가려고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더 대비하려고 불안한 하고. 거고. 그 미리 계산을 해놔야 되고. 예, 그래서 그 IQ 테스트가 유대인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산수, 암산 이런 거 너무 잘하고. 그래서 유대인 과학자들이 유대인의 뛰어남을, 유대인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처음 이게 그 기획된 게 IQ 테스트라는 건데, 아니 한국인이 1등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1등이요. 한국이 1등이 아닌 걸로 나오는 테스트도 있어요.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근데 테스트는 여러 가지고 여러 통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을 하면 한국인이 1등이 맞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높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지능이 높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2등이 중국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머리 되게 좋아요. 3등 자리를 놓고 일본과 이스라엘이 언제나 격전 중이에요. 그게 또 환경적으로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거고. 그런데 이게 왜 무속하고 연결이 되느냐. 결국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네네네. 결국 왜냐면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사실 산불이 날 수도 있고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아무리 미래를 예측하는 습관을 키운다 한들 그 걱정을 다 아는 채로 살 수 없으면 결국은 기복으로 어느 정도는 떠넘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인은 무속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지능이 해결하지 못한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미래는 걱정되는데 그래서 어느 선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는 믿음에 맡겨야 되는데 그 믿음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무속이 되는 거죠. 한국인에게 있어서. 한국인은 무속 그 자체라고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특이하고 유니크한 민족인데 우리 되게 세계 보편인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무속의 원류가 시베리아 계통의 샤머니즘이잖아요. 그 동네에서 태몽은 한 명만 꿔요. 그 동네에서는. 네. 동네에서 그 동네를 지키는 샤먼이 마을 사람들의 태몽을 다 대신 꿔주는 거예요. 그 정도를 하면 샤먼이라 그럽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몽을 전 국민이 다 꿉니다. 전 국민이 이게 1000만 단위잖아요. 우리가 5천만 명이잖아요. 네. 세계 주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전 국민이 자기 태몽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딨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이를 낳는 부부가 안 꿨어도 뭐 부모님 중에 누가 꿨다거나 뭐 이렇게 갖다 붙이죠. 이모가 대신 꿔주던지. 전 국민이 자기 태몽을 자기 태몽을 친척 어르신들, 일가 친척들한테 부모님한테 전해 듣잖아요. 네. 자기 태몽을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용이 치마폭으로 들어왔고, 네, 뭐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왔고, 뭐 호박밭에서 막 이제 넝쿨을, 네, 새빨간 과일이 막 품 안에 떨어졌고, 뭐 이게 있잖아요.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국민이 하는 거지만 원래 외국에서는 서양으로 가면 마녀나 동양에선 샤먼이나 어떤 상징적인 존재 한두 명이,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신내림 현장에 답사를 가가지고 우리나라 무당이 신내림 받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또 긴장되게. 그러니까 BBC 다큐멘터리를 보면 시베리아 샤먼을 찾는 다큐멘터리. 시베리아 샤먼이 이제 보통 트랜스 상태라고 하거든요. 무아지경. 그 접신된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방울을 막 울리고 북을 치면서 막 이래요. 작두 타고 막 이래요. 예, 그런 모습을 작두는 그 사람들 못 타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심각한 음악이 나오면서 드디어 신이 왔습니다. 막 BBC. 그 영국 말투 영어로 하면서 엄청 내리시. 신비하게 막 연출을 하고 막 BGM을 깔고 그러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 구슬 한번 보면 가소롭죠. 동요예요. 우리나라 신내림은 헤비메탈입니다. 하드코어예요. 아니 칼 위에 올라가서 춤추고 닭소 머리를 싹둑 베가지고 삼지창을 거꾸로 세워서 거기 꽂아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왜 영문이 열린다 그러거든요. 영통한다 그래서 그 신내림 받는 현장에서는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잡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잡기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때마다 닭을 몇십 마리를 차례대로 닭모가지를 이렇게 끊어요. 그러면 그 닭피들이 그 시멘트 바닥에 고여서 그 배수로를 타고 수채구멍으로 들어가는데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리고 막 신내림 받는 그 새끼 무당은 실신하고 있고 실신하면 찬물 뿌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운 다음에 계속 내림 못하고. 너무 하드코어로 보신 거 아니에요? 다큐멘터리를 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그 액땜 한다고 그 신어머니라고 신어머니. 네. 예. 왜냐하면 그
사제 관계거든요. 예. 예. 신내림 받는 새끼 무당의 스승, 예. 신어머니라고 하는데 대야도 아니고 옛날 어르신들 말로 다라이라고. 다라이. 예, 그 빨간 다라이. 예.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목욕했던. 아. 예, 그 빨간 다라이에 그 도축한 동물 내장들, 그 뒷고기들, 예. 그 잡육들 있죠. 예. 예, 그거를 그냥 생으로 이렇게 쌓아놔요. 그 피가 철철 묻어 있는 그냥 동물 내장들이에요. 네. 예, 그거를 신어머니들이 그거를 눈이 뒤집은 채로 쪼그려 앉아서 그 생으로 뜯어먹고 있어요. 그 군웅거리라고 하거든요. 예, 그거를 한번 본 상태에서 예. BBC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냥 이 자세로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BBC 다큐멘터리에서 담은 동아시아 샤먼의 예. 그 정도 그 정도 신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신난다라고 했던 것도 신이 드나든다를 신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무당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시베리아 샤먼의 그 정도? 우리나라 클럽 가면 신난다. 네, 우리나라 클럽 가면 다 샤먼들이에요. 한국의 무당은 무당의 무당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굿이 그렇게 하드코어한 거예요. 내가 진짜 무당이야 이걸 보여주려면 더 세게. 예, 우리나라의 굿은 그래서 자격증명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 신내림 받았다. 신내림 받은 후에도 그냥 무당으로 살 때도 우리나라의 굿은 내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게. 그러니까 작두를 타야 되는 거죠. 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날씨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이게 예측 불가능했고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늘 만연해 있기 때문에 더 뭔가에 기대려고 하고 예측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더 무속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이런 흐름이었던 거네 그러면. 예.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기질적으로 비관론적인 건 아니잖아요. 약간 좀 낙천적이지 않나요? 근데 그 낙천성이 굉장히 전투적이죠. 나는 올라서겠다. 해내겠다. 나는 해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승욕과 연결돼 있는 그런 도전적인 거지. 아, 이만하면 됐어는 이런 식의 낙천성은 없죠. 아, 여기서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한국인들은 굉장히 드물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나와서 드는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성장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가 대단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열도 되게 강하고 맞습니다. 내 자식은 나보다 똑똑했으면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네. 이것도 그러면 우리 환경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아, 당연히 그런 그렇다고 심리는? 보죠. 예. 그 민족이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는 그 지리학과 지정학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해외라고 해서 자기 자식이 그냥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먹고 살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나? 아니, 그런 나라들은 없죠.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당연히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나라에 명문대 들어가면 다 좋죠. 그런데 이제 똑같이 2시간을 공부했을 때 학교가 끝났는데 우리 아들은 2시간을 더 공부하다니 너무나 기특한 걸? 이런 나라가 있고,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자려고 그래? 너 공부한 지 4시간밖에 안 지났어. 이런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제 말은. 예. 옆집 누구는 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한다는데. 그 다음에 이거 자식한테만 비교합니까? 남편도, 혜정이 남편은 월 한 800만 원씩 벌어온다는데, 자기보다 더 벌면서도 주말에 청소 설거지 애들이랑 놀아주길 다 해준다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남자가 많죠. 참지 않고, 그래서, 그 혜정 씨 너보다 예쁘잖아요. 이러면 이제 부부싸움 나는 거죠. 예. 그러게 생각해보면 참 우리나라에 엄친아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고 주변에 잘된 사람이 그 많고. 엄친아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 엄친아를 따르기 위해서 엄친아가 많은 게 아니죠. 네. 그 엄친아라는 존재를 일부러 설정해서 자극시키고 자극받기 위해서 너는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엄친아만큼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얼굴도 못생긴데 쟤 나보다 노력해. 난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야, 누구 집,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이잖아요. 누구네 집 아들은 이런다던데. 그거는 자기 아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엄친아가 그러니까 주변에 엄친아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엄친아가 필요한 거네요. 도구로 소환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렇게 엄친아도 아니에요. 사실 뭐 세상에 엄친아가 뭐 그렇게 엄친아 엄친딸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예. 중학생 때 말로만 들었던 전설 같은 엄친딸 사실 고등학교 돼서 왜 엄마가 그 엄친딸 얘기 안 하나 들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고등학생 때는 날라리가 돼서 성적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아니 뭐 온 세상이 다 엄친아엄친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 기독교라는 이제 종교나 네. 북한 체제도 여기에도 유사하게 또 이야기가 이어지나요? 이건 무속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원래 천주교입니다. 네네. 예, 하나님. 갑자기 방송을 해주시고. 뭐 약간 이제 좀 물타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센 얘기 하시려고? 원래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내가 힘들고 내가 하나님한테 마치 배신당한 것처럼 운명의 배신을 당하고 하더라도 내 안에 도덕성,
내 안의 선량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특히 대형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는 가이드가 목사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특징은 목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끼리 서로 전도할 때 서로 다른 교회에서도 전도를 하고 막 교회도 옮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더 성령 충만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성령이란 것은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직접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동네 목사님이 더 성령 충만하셔. 이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더 영검하셔. 무속적인 용어로 이게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녔을 때 더 재산 증식도 잘 되고 더 건강해지고 이런 세속적인 목표들이 더 잘 빨리 더 효과 있게 된다. 이렇게 뜬 게 우리나라 순복음 교회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순복음 교회에 조윤기 목사의 삼박자 구원론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제 오순절 교회 계열인데 삼박자 구원론이 순복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조윤기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영험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영검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하게 장수해요. 그 부를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오래도록.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을 수밖에 없죠. 죽어도 천국 간다. 1, 2, 3 이게 삼박자구나. 굉장히 세속적이죠. 이 세속성, 이 무속성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개신교 주류를 설명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종교가 불교입니다만 예전에 성철 스님이 그 말씀 아마 하셨을 거예요. 성철 스님이 그때 되게 유명하셨을 때 중 보러 절에 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저 스님이 되게 유명하고 저 스님이 뭔가 좋은 뭔가 나한테 기운을 줄 것 같고. 그렇죠. 그 찾아가는 스님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무당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정말 큰 스님들 지나가면 이게 무릎 꿇고 그 절에서는 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장 하고 요렇게 절을 하잖아요. 네네네. 예. 하면서 이렇게 딱 지나가면 그 도포자를 이렇게 만지고 막 이러잖아요. 기 받는다고. 기 받는다. 예, 그런 있잖아요. 예. 그게 다 하나하나가 이제 무속적인 거라는. 그렇죠. 뭐 도르하르방 코를 만지거나 저 월스트리트에 있는 황소의 뭐를 만지거나 막 이런. 그렇죠. 근데 뭐를 만져서 내가 복 받는 거는 사실 동서고금에 다 있어요. 서양에도 굉장히 흔합니다. 예, 기독교 사회에서도 흔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그 무당의 영험함을 추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적이죠. 영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능력이 경험적 차원에서 증명된 걸 영험함이라 그래요. 즉, 효과. 실제 영빨이 얼마나 있느냐. 실제 뭐 있냐.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정말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굳이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쇼인지 플라시보 효과인지 아니면 진짜 기적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직접 보여주는 거, 영험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영험함이에요. 영검하다라고 무속에서 말할 때는 눈으로 보여주느냐예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는 외국에서는 원래 기독교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혼이 얼마나 정화됐는지를 말해야죠. 저는 비록 제 영혼이 깨끗해지고 제가 도덕적인 인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잃고 한 명의 평범한 농부가 됐지만 그렇지만 저는 매일이 성령 충만합니다. 이게 간증이죠. 우리나라 간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이 교회 다녔더니 내가 얼마나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는 성공한 사람이 됐는지가 우리나라의 간증이에요. 이게 영험함이에요. 무속의 영험함이에요. 이것이 전형적인. 확실히 결이 다른 거죠. 예, 결이 다른 거예요. 신기하다. 재밌습니다. 또 하나가 이것도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많이 다른 내용인데 네네. 한국인이 타고난 전투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침략만 많이 받고 방어를 해왔던 거지. 네. 근데 전투 민족. 정복 민족은 아니죠. 정복은 아니고. 수성의 민족이니까. 예. 하지만 정복자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예. 전투 민족이죠.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생존해 있는 주요 민족 중에서 사실상 전투 민족이 아닌 민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존해 있는 종족은? 네, 나머지는 다 사멸했어요. 유라시아 대륙에 있었던 대부분의 민족, 아마도 제 생각에는 90% 이상의 민족 단위는 소멸했어요. 그렇겠네요. 예. 전투성이 없었으면 살아남을 수조차 없었다. 지금 유럽인들은 다 아리아인들이에요. 예. 인도 유럽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유럽인들은.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 네덜란드어, 그 다음에 심지어 인도 북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힌디어, 페르시아어, 이란어죠. 다 인도 유럽어예요. 다 뿌리가 같은. 네. 다 아리안족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럼 유럽 선주민들의 유전자는 이게 제가 본 통계가 거의 0의 수렴이에요. 소수점만 남아있어요. 다 제노사이드 당한 거. 원래 있던 주민들. 네. 다 제노사이드 당한. 일본의 역사도 도레인들,
야마토인들이 원래 있었던 조모닌의 후예인 에미시 혹은 에조인들이라고 부르는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을 인종 청소하면서 형성된 역사가 일본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선주민인 한인과 네. 만진한 변화 사만할 때, 그 다음에 이주민인 예맥인이 중간에 굉장히 폭력적인 과정이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융합해서 그냥 서로 양보하고 결과적으로 타협한 결과가 우리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혼혈을 이뤘잖아요. 네. 우리가 혼혈을 이룬 후부터는 외적의 침공을 강력하게 배타적으로 저지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지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인의 탄생에 썼던 표현이 우리는 잡종인데 우리는 순결한 잡종이다. 순결한 잡종. 네. 어떤 의미요? 순결한 잡종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00학번이시고 네네. 저는 97학번이니까 네네.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 한국은 세계 유일무이한 단일 민족이다라는 얘기 많이 얘기를 들었죠. 들으면서 자랐어요. 많이 들었죠. 우리는 처음부터 한인과 예맥인들의 혼혈로 형성이 됐는데 어떻게 단일 민족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혼혈을 마친 후에는 정말로 단일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은 없어요. 단일 민족은 허구지만 만약에 그 허구를 정말 허구가 아닌 것처럼 단일 민족이라고 우긴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라고 우길 여지가 가장 많은 민족이기도 해요. 우길 여지는 가장 많아요. 예. 하지만 우기는 거 우기는 거예요. 네. 단일 민족이란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단일 민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민족의 숫자가 한 800명쯤 되면 그게 하나의 부족이면 네. 예, 하나의 거대 부족 국가 내 섬에서 고립된 채 한 5,000년 살았다. 그럼 단일 민족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이 정도 그러니까 단일 민족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다시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이제 전투 민족인데 네. 그것도 좀 타고난 전투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조들에 의해서 타고나게 된 거죠. 선조들이 살아남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당군이 부동산 사기를 이제 당했는데 처음에는 당군이 부동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집이 엉망이에요. 예, 집에 물 새고 막 막 집안이 침하하고 기둥 썩고 그런데 바로 옆에 축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돼지 축사가 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인 거예요. 아 중국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중국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네. 위급한 거죠. 너무나 압박인 거죠. 너무나 위험한 거죠. 우리가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과론적인 거고 매우 기적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투력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전투력은 당연히 모든 민족이 모든 국가가 전투력은 높일수록 좋죠. 살아남으려고. 예, 그런데 어떠한 방식의 전투를 선호하게 됐느냐를 봐야죠. 우리는 중국의 인구 대 인구로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상대로 할 때 야전을 선호할 수가 없어요. 야전, 회전. 예, 넓은 데서 만나서 백병전 하는 거. 예, 그거를 선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완전히 붙는 거. 그럼요. 지금 중국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28배예요. 야전에서 들판에서 싸우잖아요. 아무리 내가 싸움을 잘한다고 가정해도 우리 편이 저쪽이 3명, 5명 죽을 때 우리 편은 1명 죽어요. 교환비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28배인데 과거에도 인구 비례는 이런 식이었어요. 자, 고구려가 중국과 7번의 대전쟁을 치러서 6번 이기고 1번 졌는데 마지막에 1번 지고 바로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체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구수가 다르고 회복력이 달라요. 우리는 어느 정도 피해를 받으면 우리는 휘청거리는 반면 중국도 휘청하죠. 하지만 금방 일어서요. 생산력이 너무나 막대하고 그 막대한 생산력이 정말 많은 인구를 부양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목숨의 경제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최대한 덜 죽고 상대는 최대한 많이 죽여야 된다. 교환비를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가져와야만 한다라는 한국 사람들의 본능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게 사물로 나타난 게 우리나라의 산성이죠. 우리는 수성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성을 통해서 적의 체력을, 적의 머릿수를 깎을 만큼 깎아놓은 상태로 교전하는 걸 좋아해요. 산에다가 성벽을 쌓아서. 그렇죠. 예. 그리고 도저히 저기를 놔두고 등이 쎄하도록 놔두고 적군 입장에서 지나칠 수 없는 곳에 항상 산성을 알박기 해두는 것이죠.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네,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청야를 합니다. 평지를 비워요. 그리고 남녀노소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때만큼은 산성에 올라가서 결집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외국의 성과 달라요. 전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전투 방식을 처음부터 기획 설계하기 때문에 성의 디자인이 다른 거예요. 아, 성의 디자인이 다르다. 성의 목적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이제 유럽의 성은 물론 이제 거기도 성벽이 되게 높게 있습니다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우리나라 산성은 그럼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유럽의 성을 보면 일단 유럽의 성은 뾰족하잖아요. 예. 좁고 길어요. 네. 굉장히 극단적으로 잘 만들어진 방어 시설인 건 맞아요. 방어력 굉장히 좋죠. 그러나 이 좁고 긴 이 디자인은 영주의 가족, 영주의 가신들, 그들을 지키는 소수의 기사들만 지킬 수 있죠. 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애초에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도 영주와 그 가족들, 소수의 귀족층을 보호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주 자신이 다스리는 농노들의 반란으로부터도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과 성 밖의 세계를 빛과 어둠으로 봤어요. 옛날에 유럽인들은. 네. 어느 정도냐면 유럽의 성은요. 화장실이 예. 그냥 응가가 예. 밖으로 그냥 뿌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 밖의 세계, 자기가 다스리는 농노들이 사는 세계를 그 정도로 본 거예요. 중세. 밖엔 지어내줘 상관없고. 돼지우리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흑돼지 보면 이게 그 우리의 그쵸. 화장실이 연결돼. 이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성도 여러분 오사카성, 나고야성 지금 구글 이미지 검색해 보세요. 유로의 성과 관념이 같아요. 또 없죠. 좁고 높아요. 예. 유럽의 성이 왜 똑같이 봉건제했으니까. 유럽 봉건제와 일본 봉건제가 실제로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고 중국의 성은 성읍이라고 해서 하나의 도시를 지키는 구획이 성인 거예요. 그게 성벽인 거예요. 그 안에 도시가 들어가 있어요. 넓은 의미로. 예, 그래서 도시의 행정력과 상업적인 기능, 도시 기능을 지키기 위한 게 중국의 성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살고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한국의 상성이에요. 예? 외적이 쳐들어오면 예. 기본적으로 청야를 하고요. 남녀노소가 다 산성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만큼 결집을 해요. 우리나라는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합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한다. 예, 일단 다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인구를 조금 잃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왜냐하면 인구가 부족해지면 쌀농사 품앗이를 못해요. 노동 결집적, 그러니까 노동 집약을 못하게 돼요. 남자 장정들이 원래 한 이 마을에 100명 있었는데 80명을 줄었다. 그러면은 노동 집약이 안 돼요. 그래서 공동 노동이 안 되면 다 같이 굶게 되거나 굶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서로 지긋지긋한 사이인데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다 같이 운명 공동체가 돼서 결집하기 위해서 산성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성을 만든 목적, 개념, 디자인, 전투 방식이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제 성주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같이 살기 위해서. 그렇죠. 성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산성은. 그러네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산성은 공공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벙커 같은 거예요. 다 같이 살지 유사시에. 못하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산성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방어력은 극강해요. 우리나라 산성. 방어력은 정말 높아요. 그런데 성이 넘어가면 몰살당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퇴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사를 함께한다. 그러니까 생사를 함께한다. 한 곳에 모여서 생사를 함께해서 하면서 죽을 때까지 모두가 함께 멸망하거나 살 때까지 생사가 결정될 때까지 이를 악물고 다 같이 싸운다. 유사시에만 평소에는 시기질투한 사이나 유사시에만 그렇게 싸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국적인 관념이에요. 어느 정도로 한국적인 관념이냐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구조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구조물이요? 배후산성. 배후. 예. 뒤에다가 산을 놓고 있는 산성. 예. 우리나라는 수도 뒤에 산성이 있어요. 수도까지 적에게 넘어가는 국가 멸망의 그 위험한 그 때가 왔을 때 그때 국가 수뇌부, 임금, 그리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배후에 있는 산성에 올라가서 최후의 항전을 해서 다 살든지 다 죽든지 결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배후산성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국내성의 배후산성에는 환도산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수도를 여러 번 옮기거든요. 안학궁의 배후산성으로는 대성산성이 있었습니다. 백제의 사비성, 백제 수도, 그 뒤에는 부소산성이 있었고요. 신라 경주, 옛날에 왕경이라고 부르던 그거에 파트너가 되는 배후산성으로는 남산 신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퇴각했을 때 그 다음 방어선 그런 개념은 아니었을까요? 그 다음 방어선 맞죠? 예. 맞는데 방어선 이것도 안 되면 도망가가 아니라 예. 그 다음 방어선이자 이 산성에서 운명을 다하자라는 거죠. 마지노선처럼. 예, 마지노선인 거죠. 죽으면 다 죽는. 수도의 파트너로 배후산성을 두는 그 문화는 외국에 없어요. 한국인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정말 유니크하고 독특한 민족인데도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런 줄 모르고 사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족의 생존법을 알아야지 그 민족의 동전의 안면을 알 수 있는데 그 민족이 어떻게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았는가 멸망을 피했는가라고 하는 그 민족의 싸움법 전쟁법까지
알아야 동전의 양면, 우리가 모순처럼 보이는 동전의 양면이 완성돼서 우리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존법과 싸움법을 다 같이 봐야 된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체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왕, 킹 잡으면 끝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런 성에서도 성주나 군주를 잡으면 이제 끝나는 것처럼 거기서 항복을 받아내고 네. 백기 올라오고 네. 나머지 그 주민들은 다 살아남고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는 우리나라는 그런 성의 개념도 아예 완전 다른 거네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성주 하나만 잡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백성들까지도 다 잡아야만 항복을 얻어낼 수 있는 네. 약간 그 항복의 개념도 다른 거네요. 개념이 달라요. 그 행주대첩에서 행주치마 전설 뭔지 아시죠? 네. 안악내들이 치마폭에 돌멩이를 돌멩이. 군사들한테 날라줬다. 예. 그래서 군사들이 그 돌멩이로 던져서 일본군의 어떤 뚝배기를 깨면서 성을 지켰다.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런 사실 없어요. 그래? 왜냐하면 당시에 행주 산성이란 건 성벽이 없었어요. 토성, 목책성이었어요. 야트막한. 그 목책을 둘러서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선군이 그 돌멩이를 굴렸다라고 하는 일본군 측의 기록은 있지만 이렇게 산비탈을 떼굴떼굴 내려가서 일본군을 깔아뭉개서 죽일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는 여인들이 치마폭으로 나를 수 없죠. 구하기도 어렵고. 예. 그리고 거기 여인들이 실제 있지도 않았고요. 군사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행주치마 전설은 조선시대에 유통됐어요. 생겨나고. 그 말은 뭐냐면 그 행주치마 전설의 진실성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에게는 남녀노소가 성에 결집해서 구분 없이 다 돕고 싸우는 걸 당연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행주치마 전설이 생길 수 있죠. 그 전설의 진실성 여부보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념이라는 거죠. 싸움을 대하는, 전쟁을 대하는. 그러니까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의병이 결집할 수도 있는 거죠. 다 같이 모여야 하니까. 그러면 이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행주치마 전설은? 사후에 만들어져요. 조선 사람들이 생각해도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아유, 저 힘든 전투를 어떻게 이겼대? 어떻게 이겼을까 하다가 구전이 내려오면서 행주치마 전설이 생긴 거죠. 그 우리나라 지금 이제 방위 산업이 네. 되게 잘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든 미사일 어떤 그런 뭐 방어 체제 이런 것도 이제 수출이 되고 있고 약간 이제 우리나라 발사 무기를 전통적으로 우리가 좀 집착을 했던 면이 있다고도 보시더라고요. 집착을 당연히 했죠. 교환비가 중요하니까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네. 쪽수가 적은데 적이 나에게 다가와서 백병전을 치르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적을 죽여놓고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원거리 발사무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적은 강대합니다. 적은 강대해요. 그 중국이든 북방 유목민족이든 네. 일본이든 적은 덩치가 커요. 일본은 임진왜란 시점에 국력이 거의 조선의 2배였습니다. 거기는 평야가 우리나라보다 넓고 평야가 넓고 그 평야의 질도 좋기 때문에 원래 일본은 국력의 차원에서 인구의 차원에서 쌀 생산력의 차원에서 조선을 추월할 운명이었어요. 그때 쌀 생산력, 인구 네. 조선의 2배 가까이였습니다. 침공할 만하니까 침공했던 거예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북방 유목민들. 우리나라는 마을에 소 2마리, 말 1마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동네는 한 사람에 네. 사람 하나에 말 20마리, 소 30마리 이렇게 딸려 있어요. 인구와 가축의 구성이. 옛날에 기병 한 명의 전투력이 보병의 10배에서 20배 사이예요. 네. 소가 끄는 힘이 사람의 30배, 야크는 최대 60배까지 가요. 그래서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게 그대로 전투력, 군사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중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중국과도 이웃이지만 강대한 적들, 많은 적들, 우리보다 훨씬 많은 군사력과 역량과 힘을 생산력을 우리에게 투사할 수 있는 적에 맞서서 당연히 맨몸으로 싸우면 안 되죠. 최대한 많이 원거리에서 쏘아 맞힌 후에 부딪혀도 부딪혀야죠.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활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또 나중에 포가 되었고. 그럼요. 연결되는 거죠. 여말 선초에 고려말 조선초에 우리나라만큼 화포에 집착한 나라가 없어요. 그게 또 되게 빨랐죠?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보다 발전이 굉장히 빨랐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우리나라가 상태가 아주 그냥 안 좋아져서 뭐 오만 대서 다 두들겨 맞지만 임진왜란 시점에 어쨌든 화포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였죠. 임진왜란 시점에. 그때 이순신 장군님이 애용하셨던 천자총통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화포는 없었죠. 당시에는. 그게 또 지금에 와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 체제까지 또 이어졌고 우리가 또 그 일제강점기 시작되기 전에 서양 열강들에게 대포 같은 걸로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화력의 민족이고 원거리 발사무기 민족이고 쏘아서 맞추는 것에 집착하는 민족인데도 화력의 열쇠를 너무나 크게 느낀 다음에 해방이 돼서
한국 전쟁을 치렀더니 가장 가장 그 화력에서 밀리는 게 우리 국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이 맺힐 대로 맺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 별명이 포방부잖아요. 포방부. 예. 화포에 하도 그 화력에 집착을 한다 그래서 포방부인데 실제 뭐 최근에 또 현무5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게 또 우리가 그렇게 원거리 전투부터 잘 해야만 했던 그런 필요. 우리는 적게 죽으면서 상대를 최대한 많이 죽이면서 싸워야만 했었던 필요인 거죠. 교환비를 극단적으로 좋게 가면 좋은 게 아니라 교환비를 극단적으로 좋게 가져가야 그때부터 싸움이 성립되는 수준인 거죠. 그게 기본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고구려와 중국이 싸웠던 전투 기록들을 보면 교환비가 1대 100 이런 전투 되게 많아요. 우리 한 명 죽을 때 쟤네 100명 죽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사무기 덕분에. 그러니까 산성, 우리나라 성의 전통적인 성의 구조, 그 다음에 기만책, 그 다음에 화살을 이용한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걸 이용해서 하는 거지 화살만 의존해서 싸우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내호화가 이끄는 수군 45,000명이 이제 평양성 고구려의 수도 안에 진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고건무가 이끄는 소수의 고구려군이 그들을 거의 전멸시켰거든요. 그때 고구려 병사 수가 500명이에요. 요거는 중국 측에서도 똑같이 기록을 해준 겁니다. 교차 검증이 되는 정확한 숫자예요. 500대 45,000. 근데 이런 전투 기록이 많다고요. 중국의 인구가 지금도 28배인데 옛날에도 30배, 40배 혹은 20배였을 거잖아요. 그렇게 싸워서 죽이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체력이 빠져서 결국 멸망했잖아요, 고구려는. 그렇기 때문에 싸울 때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그 목숨의 경제성 개념은 그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1대 100으로 싸워서 이기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살려고 하면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재밌습니다. 와, 멋있다. 와, 우리가 1대 100에 싸우면 이겼어. 이 국뽕할 게 아니라 그만큼 처절한 거예요. 이건 좀 딴 얘기입니다만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여기 이 방에 있는 분들이 죽기 전에 우리 생애가 끝나기 전에 전면전이든 국지전으로 끝나든 저는 대한민국 국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 번 이상 교전할 거라고 봅니다.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요 얘기는 오늘 할 말은 아니지만 그때도 우리는 교환비를 극단적으로 좋게 가져가야 돼요. 아니 그 뭐 옆으로 생김에 생김에 아니 그러면은 중국의 중공군하고 대한민국 국군하고 최소한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지전이라도 치를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생애라고 하면 거의 한 50년. 북한은 반드시 붕괴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온다.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중공군은 최대한 빨리 깃발 꽂기 들어올 거예요. 압록강과 대동강을 넘어서 물밀듯이 내려올 거예요. 대동강이 아니구나. 두만강 넘어서. 물밀듯이 내려올 거예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중국군은 너무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 전구로 나눠져 있어요. 옛날에는 군구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통폐합해서 전구로 나눠져 있어요. 북부전구가 만주 이쪽에 있거든요. 위쪽. 북한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기갑 차량 비율이 유난히 높아요.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데. 탱크, 장갑차 이런 무한궤도 달린 애들. 그거는 최대한 빨리 밀고 내려와서 깃발 꽂기 위해서요. 유사시. 중국 다른 쪽에 있는 기갑부대보다 특히 북한 그 위쪽에 있는 중국의 기갑부대가 훨씬 더 많다. 장비들이. 그리고 또 하나 있은 거. 이 북부정구의 병사들의 훈련 커리큘럼 중에 한국어 학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핑계는 되죠. 핑계는 있습니다. 뭐라고요? 북한 정권이 붕괴해서 난민들이 중국에 쏟아져 들어오면 그들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아랍 난민들이 프랑스에 물밀듯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을 통제하는 현지 프랑스 경찰이 아랍어를 배우나요? 거꾸로 저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싶은데라고 했을 때 그 나라 현지 언어를 옛날에 제국주의 시절에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이 배웠죠. 가서 통치하려고. 한국어 학습이 훈련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부정구에. 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게 지금 북한과 대치하는 데에도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어떤 그 소모를 하잖아요. 우리 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산업화되고 민주화된 나라예요. 그리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인데 인구의 절반이 모든 남자들이 과거엔 3년이었죠. 3년 동안 군대 갔다 오면서 이룬 성과예요. 이거 GDP와 경제발전 속도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이룬 성과예요. 그거는 북한과 대치하느라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38선 만약에 우리가 북한 일대를 빼앗긴다면 중국에 한반도에 중국인이 한반도에 진입해서 터잡고 살게 된 중국인의 인구가 1억 5천만 명 정도가 된다면
어떤 식민지라고 본인들이 식민지 취급하는 신장 위구르나 티벳 같은데 네. 그거를 한족들의 머릿수로 그냥 희석시켜 버리려고 계속 이주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자치구예요. 자치구인데 그 자치한다는 신장 위구르인들보다 한족이 더 많고 티벳 사람보다 한족이 더 많고 조선족 자치구에 한족이 더 많고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보내버려요. 다 한족으로 나중에 몇 세대 후에는 다 한족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반도에 1억 명 이상의 한족이 눌러앉아 살게 된다면 우리가 북한군을 상대하는데도 38선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관리를 하는데 네네네. 지금 이 정도 사회적 비용을 쓰고 있는데 중국군 예를 들면 한 300만 명이 한반도에 주둔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 500년, 1000년의 생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교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게 더 위험하다. 저는 김정은의 건강을 가장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응원한다고요? 예, 지금 정은아 오래 살아라 말이야. 제발 오래 살아. 당분간은 건강해야 돼요. 이 자식이 좀 운동 좀 하고 미친놈이 진짜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지금 그럴 때가 김정은이 살 좀 빼고. 네, 김정은이 만약에 갑자기 죽었어요 지금. 그러면 북한 정권이 만약에 붕괴를 했어요. 압록강과 대동강은요 탈북자들이 그 물의 수위가 낮을 때는 탈북자들이 걸어서. 몸으로 건너는 강이에요. 예. 그거 전차 장갑차 그냥 고속도로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과 땅 따먹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유사시에 예. 중국이 깃발 꽂으려고 우리는 그 깃발 뽑으러 우리 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린 북쪽으로, 중국 애들은 남쪽으로. 우리는 철조망, 벙커, 지뢰지대, 휴전선 그걸 다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 다 방어시설이에요. 그걸 다 뚫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북한 측의 어떤 철조망 같은 방어 라인 두 겹, 우리 측 방어 라인 두 겹이에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총 4겹을 뚫고 가야 돼요. 최소 4겹이죠. 그 외에 지뢰지대도 있고 늪지대도 있고 그거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이거 큰일이에요. 그래서 요이 땅 하면 아마 시작이 될 텐데 큰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비행기 배로 가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네. 네, 이 산동반도는 특이하게 북부정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부가 아닌데도 여기만 뚝 떨어져서 북부정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해군과 공군이 한반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바로 해군 전력으로 금방 올 수 있으니까. 네. 중국의 북부 전구라고 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략하기 위한 전구예요. 우리의 숙명적 적, 우리의 숙적, 이자 우리가 반드시 우리 민족이 가까운 신뢰 반드시 극복해야 될 바로 그들은 북부 전구입니다. 북부 전구. 중국의 북부 전구. 근데 거기는 이미 북한이 이제 무너질 때를 대비하고 있고 대비라기보단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네, 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일종의 먹잇감처럼. 그래서 만약에 그 앞에서도 국군과 중공군이 한번 맞붙는다면 그건 이제 북한 때문에 벌어질 수 있다라는. 지금의 북한 땅에서 맞붙게 되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한국과 중국은 한 번 이상 교전할 것이다. 예, 그래서 다들 이제 뭐 북한과 어떻게 이제 지낼 것이냐, 언제 어떻게 또 맞닥뜨릴 것이냐 이거 걱정하는데 오히려 그 위험성보다는 저는 북한을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앞으로 뭐 10년 후가 됐든 100년 후가 됐든 당분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 전체적으로는 저는 진짜 위협은 중국이라고. 그리고 중국과 전쟁한 지 뭐 제가 봤을 때 쿨타임 찼습니다. 중국과 전쟁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예. 쿨타임이 돌아왔다. 쿨타임이 찼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대나 조공이라는 형태로 조율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근대적인 어떤 과거의 시스템도 지금 동작하는 게 없고 올 게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윈터 이즈 커밍. 물론 이제 한마디만 더 우리나라 반드시 핵 보유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북한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에 갖고 있어요. 얘기가 약간 너무 이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중국을 가장 견제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드도 한반도에 배치를 한 거고 네.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고고도 방어 시스템이 필요는 없는데 북한만 놓고 본다면 네. 사실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놓은 거라는 또 해석이 또 이제 강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한에다가 핵무기를 가장 놓고 싶어하는 것도 미군 아닐까요? 남한에 핵무기를 놓으면 다른 나라들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는 있죠. 미군 핵무기를. 근데 네. 우리가 핵 개발을 하는 걸 미국이 허용을 해준다면 다른 나라 핵 개발을 무슨 명분으로 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 카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전 세계가 다 알죠. 저 자식들 핵 갖고 있어. 나쁜 놈들. 이스라엘도 알아요. 다 알고 있다는 거 이스라엘도 알아요. 핵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핵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공식 핵 보유국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것처럼 슬쩍 만들어 놓고 물타기를 하면서 계속 물타기 해야죠. 우리가 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정말 그 미국의 퍼미션을 득하는 방법이 있겠죠. 정말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핵 확산이 돼버리니까 미국 되겠죠. 입장에서도 그냥 대한민국 너네가 스스로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요사시에 우리가 핵 우산을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저는 핵 우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요? 어떤 문제냐면 자 우리가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네네. 굉장히 정예입니다. 그렇죠. 많죠. 그래서 자 만약에 북한 정권이 붕괴했어요. 그래서 북한 땅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밀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반칙을 쓰기로 했어요. 남한 본토에 핵 한 방 떨궈서 이 전쟁을 딱 정리해 버릴까? 이런 유혹에 누구나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중국군이 한 50만 명쯤 전사해버리면 어느 지도자가 핵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발사했더니 서울 경기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인 200만 명이 죽고 서울 경기가 예를 들어서 초토화됐다 이거예요. 자, 중국인은 우리나라의 28배고요. 중국의 서울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그 즈음이 되는 도시는 중국의 10몇 개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해구산을 요청하겠죠. 보복해준다며. 미국 핵보복해준다며. 해구산 약속 지켜. 미국이 어떡할까요? 우리가 100만 명 죽으면 계산이 맞으려면요. 국가 대 국가가 싸우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100만 명이 죽으면 중국 사람은 2,800만 명이 죽어야 계산이 맞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왜? 전력전, 총력전, 전면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국의 핵이 도시는 사용됐다면 이미 뭐 전면전이고. 그리고 중국의 도시는 30개가 파괴돼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더 불리해요. 고구려의 사례를 아까 제가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의 절반씩 잃었다. 그럼 중국은 7억 명이에요. 우리 2,500만 명이에요. 공평한 게 아니고 우리가 더 불리지. 그거를 미국이 해준다고요? 우리 방사능에 피폭되고 어쩌고 곧 결국 죽거나 전투에 투입되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500만 명쯤 될 것 같고 우리 서울 경기가 날아간다면 국가 절반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국가 전체 국가 역량의 절반이 일시적으로 날아갔으니까 중국의 반을 마비시켜주고 절반을 마비시켜주고 2억 명을 죽여줘. 라고 하면 미국이 오케이 해구산 약속 콜 이럴까요? 그거를 할까요? 한국을 위해서 그걸 한다고요 미국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도시 하나 어디 떨궈주겠죠. 우리 해구산 약속 지켰어 하고 끝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은 그래서 직접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약간 이게 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사태를 보면서 더 이상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니까 또 이제 가까이 와닿게 되는 거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 보유 국가들의 핵미사일 보유 기술을 놓고 보면은 그냥 뭐 한두 개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러시아, 미국 뭐 수천 개씩 갖고 있고 중국도 수백 기 갖고 있고 핵무기 좀 개발했다는 나라는 최소한 몇백 기씩은 갖고 있는 그럼요. 뭐 북한도 몇 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요즘에 이제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 어디 뭐 한두 개나 10개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거 날려봐야 뭐 평평 저격 다운돼 끝날 수도 있는 기폭이 안 될 수 있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작정하고 핵무기를 가지려면 수백 기는 개발을 해서 갖고 있어야 진짜 무서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건데. 그럼요. 동시다발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게 또 가능할 것인가. 핵무기를 한 번만 개발을 하면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탄도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 가지느냐 마느냐. 가지면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그 생산력이 있어요. 그냥 현무 미사일 만들듯이 그냥 찍어내면 돼요. 하나를 가지는데 성공하면 우리는 그게 문제인 거지 몇 개를 갖고 있느냐는 오히려 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잘 수월하게 찍어낼 수 있는 나라예요. 현 시점.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 방산 산업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평화는 우리가 그 평화롭게 나갈 때가 아니라 강하게 나갈 때 지킬 수 있다라는 말도 있듯이 평화롭게 나갔을 때 평화가 스무스하게 지켜질 만큼의 교양이 중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상대가 이제 말이 통하는 애들이냐 이걸 봐야 되는. 전랑 외교 수준을 보세요. 전투 늑대, 전랑 외교가 국시였잖아요 중국에. 외교를 싸가지 없게 한다가 정책이었다니까요. 뭐 자기네가 이제 높은 나라라고 막 생각을 했으니까. 네. 지금은 미국이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골골대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자제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중국의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소국이 대국한테 왜 덤비냐 이런 식으로. 시진핑 정권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중국은 중국대로 어떤 국가에는 물질적인 요소도 있지만 정신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국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교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과 안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네. 중국이 대만 침공을 했다가 대만 침공에 실패하는 거야. 패전을 하고 그 충격에 의해서 중국이 붕괴하고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산당도 붕괴하고 이러면 우리 민족은 100년의 천국이 기다리고 일본이 6.25 전쟁 하나로 다시 선진국이 되고 일어났는데 약간 요거는 이제 좀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댓글에 막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당연히 소설이죠. 아니 당연히 소설이니까 소설 쓰고 있네죠. 근데 예전에 이철 작가님이 나오셨을 때 그 말씀해 주셨었어요. 중국이 언젠가는 이제 대만을 공격을 할 텐데 그때가 한반도엔 정말 위험한 때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미군 전력이 대만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때 북한이 대한민국을 또 이제 밀고 내려올 수도 있다. 북한은 그때를 노린다기보다는 그 미군이든 국군이든 혹은 주일미군이든 자위대든 최대한 많은 병력을 최대한 많은 적병력을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묶어놓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북한에, 일본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사주를 해서 강력한 군사 도발을 거는 동시에 대만을 침공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중국이 대만을 칠 때 한반도 전쟁도 일으키고 대만을 칠 것이다. 또 이렇게들 보시더라고요. 당연히 그 정도 EEJ는 중국이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 중국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미국이 알고 있다는 사실도 중국이 알아요. 그냥 다 알아요. 당연히 대비를 해야죠. 약간 이제 장기말 어떻게 둘지 이제 다 수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일단은 현실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에 사주해서 EEJ를 하는 한편 나의 전쟁의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런데 차이나 패싱을 하고 두 국가가 손을 잡았네. 이거는 그래서 중국 발작했잖아요. 차이나 패싱을 하고 북한하고 푸틴과 러시아. 김정은이 손을 잡아버렸잖아요. 네네네. 직거래를 해버렸잖아요. 다 자기 하청이어야 되는데 하청업체 둘이 직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차이나 패싱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대만을 치러 갈 때 전체 그림이 어그러지는 거죠.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은도 정은이 그거 하나 딱 잘했습니다. 우리 정은이가 그거 하나 딱 잘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역사상 중국의 명치에 이렇게 센 명존세를 날린 게 없어요. 정말 카운터펀치 제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존심이 상했고. 존심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은 또 자기네들 도와달라 그럴 때 제대로 안 도와주고 막 자꾸 이제 간 보고 자기네들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또 심산이 틀어졌고 때마침 러시아도 중국의 그 북한에다가 손을 뻗었고. 김정은은 전체 구도를 본 거예요. 김정은은 자기 죽을 자리 알아보고 있잖아요. 김주애를 왜 등장시켰어요? 자기도 자기 건강 장담 못하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기도. 걱정할 시간에 운동을 좀 하지. 아무튼 이 자식이 자기가 죽거나 혹은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중국군이 물밀듯이 내려오는데 러시아군도 개입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은 거예요. 러시아군이 개입할 수 있어요. 서로가 군사적 공격을 받을 때, 그렇죠. 서로가 군사적 위험을 빠질 때 지원한다. 군사적 지원도 가능하다. 즉 러시아군도 북한 땅에 진입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붕괴한다고 해서 오늘 붕괴했다 그래서 내일 갑자기 정부가 없어지고 이러지 않아요. 붕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는 정통성을 주장하는 세력이나 인물이 한 명 이상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이 중국군은 지금 들어와 있는 중국군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다. 적군이다. 침략군이다. 라고 러시아에 SOS를 치면 러시아군이 북한 땅에 진입해서 중국군과 교전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둔 거라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명존세라고. 그 난장판 되는 거네요. 난장판을 만든 거죠. 일부러. 중국에게 다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물론 이제 김정은의 생각은 자기 죽은 다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제 공격을 할 때 자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한 약간 이런 계산. 미군은 중국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라는 말을 김정은이 마이크 폼페이오에게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정부 때. 네, 그만큼 중국을 경계해요. 김정은은 북한 혼자의 힘으로는 중국을 어찌할 수 없으니 중국군이 북한을 한반도를 공략하기 위해서 물밀듯이 내려왔을 때 최대한 난장판을 만들기 위해서 푸틴하고도 협정을 맺은 거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과 국군이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히려. 김정은 바보가 아니에요. 김정은 나쁜 애지 바보는 아니에요. 정은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김정은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이 북한 인민들에게도 너무 가혹하고 김정은 본인에게도 너무 어렵죠. 지금 북한 붕괴 신호가 너무 선명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 홍대선 작가님의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왔고 이렇게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힘들게 또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고 스스로 강해져야만 하는 환경, 스스로 더 강해져야만 하는 민족, 이 땅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주변 또 이제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네, 우리 그 단군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분이 사기만 당하지 않았어. 우리 열심히 어떡합니까? 살아야죠. 그래도 한 번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저기
뭐 다른 나라 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디 뭐 적도 부근이나 이렇게 네. 막 척박한 땅 고르셨으면 더 힘들었겠죠. 한반도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다 좋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 예, 한반도에 그럼요. 우리 경치도 좋고, 예, 지금 오는데 날씨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가을 날씨. 예, 가을가을합니다. 네, 가을가을합니다. 예. 아무튼 이 좋은 날씨에 예. 와이스트릿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 나오면 되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